회전근개 힘줄, 이 파열이 된다 얘기는 여러 번 들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힘줄이 얼마나 시원치 않으면 그렇게 파열이 자주 될까라고 궁금해 하실 텐데, 실제로 정상적인 힘줄은 굉장히 튼튼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 새끼손가락의 정도의 굵기, 약 직경이 1cm 정도 되는 정상 힘줄이라면 이 힘줄이 버틸 수 있는 무게는 톤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힘이죠. 60 내지 70kg 정도의 체중을 가진 성인 10명이 이 힘줄에 매달려 있어도 문제없다, 이런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정도로 힘줄이 튼튼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힘줄도 만성적인 자극, 그러니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자꾸 자극이 되면은 결국은 이 힘줄도 버텨나지 못하고 끊어지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힘줄이 이제 파열이 되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는 많이 써서 생기는, 즉 나이가 들면서 누구나 퇴행성 변화가 오죠. 그 힘줄도 점점 약해집니다. 그래서 노화에 따른, 즉 퇴행성 변화에 따른 힘줄 손상이 가장 흔하고, 두 번째로는 외상, 다치는 거죠. 스포츠 활동을 하거나 그런 경우에도 다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첫 번째와 두 번째가 겹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 그래도 힘줄이 좀 퇴행성 변화가 와서 안 좋은데 그때 넘어지면서 다치면서 힘줄이 찢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경우는 퇴행성으로 인한 노화와 외상이 같이 겹쳐진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밖에도 구부정한 자세 또는 흡연, 고지혈증과 같은 내과적 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힘줄 파열의 위험 요인이 됩니다. 자세가 앞으로 구부정한, 즉 그래서 어깨가 앞으로 말리는 둥근 어깨, 라운디드 숄더라고 하죠. 그런 경우에는 어깨 힘줄로 가는 혈액 공급이 좀 덜 돼서 힘줄의 퇴행성 변화가 빨리 올 수가 있다는 것이고, 또한 흡연을 하시게 되면은 이 또한 힘줄의 혈액 순환에 지장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고지혈증 같은 내과적 질환도 결국 힘줄에 무리가 되게 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가족력이나 유전적 요인이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거는 피하기는 어렵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근데 가족력으로 인한 힘줄 파열은 정상, 그러니까 가족력이 없는 분들에 비해서 파열의 위험이 2.42배 정도 더 높다라고 합니다. 유전적 요인이나 가족력은 피할 수 없다 하더라도 자세를 바로 하는 거, 이거는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흡연, 이거는 금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지혈증, 내과적 질환, 식습관 관리, 경우에 따라서는 고지혈증 약을 드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이렇게 해서 흡연에 대해서 금연을 하시고 내과적 질환을 잘 관리하시는 것만 해도 이런 질환 관리와 금연, 그리고 바른 자세는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회전근개 힘줄 파열의 치료는 딱 하나로 정해지진 않습니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어떤 게 복잡하냐면은 수술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 기준부터가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고려해야 할까요? 환자 개인의 특징이겠죠. 이 힘줄이 어느 정도 파열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이 힘줄을 지금 타이밍에 봉합을 해야 될 건지, 그리고 이 환자분께서 봉합수술을 하면 안 하고 싶어 하겠지만 정말 나는 안 한다, 이런 분도 계세요. 그 개인의 특징까지, 상황까지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은 예를 들어 내가 일을 해야 되는데 재활치료가 수술 후에 약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이분은 수술 타이밍이 아닌 것이죠. 물론 이제 그 시기를 놓치면은 조금 더 힘들어질 수는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어려운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분 파열의 경우에는 대개는 수술을 안 하고 비수술적 치료로서 하는 것이죠. 재생치료 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분 파열이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파열의 크기가 커지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때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전층 파열, 힘줄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봉합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을 머리 위로 많이 드는 동작을 안 하거나 힘쓰는 동작을 많이 안 하거나 이렇게 해서 기대치가 좀 낮은 경우, 일상생활만 간단하게 하는 경우라면 수술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파열된 크기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커지기 때문에 너무 커지면은 그냥 껴서 벌어진 힘줄을 당겨서 봉합하기에는 또 무리가 따르고 그때는 또 인공관절을 해야 되니까 꼭 안 하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한 타이밍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꼭 수술을 해야 되는 것이 가장 좋다고 권고가 되는 상황은 다쳤을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정상 힘줄이 되겠죠. 거의 정상에 가까운 힘줄인데 외상에 의해서 다쳤다라고 하는 경우, 그리고 좀 상대적으로 젊으신 경우, 이때 젊다는 기준이 65세
이하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한 나이가 60쯤 되신 환갑 정도 되신 분이 외상으로 넘어지면서 다치셨어요. 그리고 힘줄이 찢어져 있습니다. 그런 경우, 그분이 또 상당히 활동적인 것을 좋아하십니다. 그런 경우에는 빨리 힘줄을 봉합해서 재활을 잘 해서 원래 이분이 하시던 거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수술을 하냐 안 하냐가 좀 달라집니다. 물론 수술을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회전근개 힘줄이 전층 파열됐을 때는 그냥 힘줄이 잘 아물지 않으므로 봉합을 해주는 게 좋다라고 되어 있지만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하냐 안 하냐 또 언제 하냐 이런 것들은 충분히 환자분 개개인의 상태를 고려해서 치료법을 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적 치료를 받으신 이후에 회전근개 재활운동법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어깨가 좀 굳어 있고 또 어깨에 힘줄을 봉합해 놨기 때문에 팔을 마구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때는 수동적인 스트레칭 위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팔을 움직여 주는 것입니다. 그런 스트레칭을 하고, 그때 이제 스트레칭 하는 방법으로서는 막대기를 이용해서, 스틱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들, 또는 이제 줄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들,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 오른쪽 회전근개 힘줄 파열 수술을 했다라고 할 경우에는 도르를 이용해서 이렇게 당기면은 오른팔이 딸려 올라가겠죠. 수동적 스트레칭을 시켜주는 그런 방법들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어깨에서 가장 중요한 뼈는 바로 견갑골입니다. 우리 몸의 갈비뼈 뒤쪽, 등 쪽에 견갑골이 이렇게 2개가 딱 붙어 있는데 이 견갑골의 중심을 잡아주는 운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름하여 견갑골 안정화 운동이라고 합니다. 견갑골을 가운데로 모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수술하신 분들은 이 동작 자체가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이 상태에서 견갑골을 뒤로 모으는 운동, 이것만 열심히 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전근개 근력 강화 운동이 있는데 이것은 초반부터 하는 게 아니라 중반 이상부터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벽을 미는 운동이라든가 등척성 운동이라고 해서 힘은 쓰고 있는데 움직임은 없는 겁니다. 등척성 운동에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팔씨름을 할 때 양쪽이 팽팽합니다. 힘을 쓰고 있는 겁니다. 어느 쪽으로 기울지 않아요. 그거는 힘은 쓰고 있지만 움직임이 없는 것을 우리가 등척성 운동이라고 합니다. 제가 벽을 밀고 있습니다. 벽을 밀고 있는데 벽이 움직이질 않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힘을 안 쓰는 게 아닙니다. 저는 미는 힘을 쓰고 있어요. 그렇게 등척성 운동 또는 등장성 운동이라고 하죠. 탄력 밴드를 이용해서 운동을 하는 겁니다. 힘줄 파열이 되지 않은 근육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파열된 힘줄을 봉합하는 것을 이어서 하게 되는 것이죠. 네, 회전근개 힘줄 파열로 재활치료를 받으시는 한 분이 기억납니다. 60대 초반의 남자분이셨는데요. 이분께서는 힘줄 파열이 되기 전에 배드민턴을 아주 왕성하게 치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은 수술 직후에 배드민턴을 빨리 쳐야겠다는 그런 일념 하나로 재활치료를 굉장히 열심히 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유불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한 6주간은 어깨에 봉합한 힘줄이 약해져 있습니다. 힘을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능동적으로 팔을 들거나 움직이면 안 되는데 이분께서는 그렇게 주의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보조기만 차고 있으면서 수동적으로 올려드리는 운동을 스스로 하거나 물리치료사 또는 제가 올려드리는 운동만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이분께서는 빨리 하겠다는 일념 하에 좀 무리하게 된 거죠. 그래서 회전근개 힘줄이 파열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옆으로 들리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들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들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안 들리는 걸 아시느냐. 하여튼 그렇게 해서 알게 됐다 보니 그렇게 해서 초음파를 촬영을 해보니까 이 봉합한 힘줄이 찢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다시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파열에 대해서 재수술을 하고요. 재활 기간도 훨씬 길었습니다. 한번 그런 일이 일어보니 그 다음서부터는 본인이 더 조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문제가 또 생겼냐면은 봉합한 힘줄이 힘을 받을 때까지는 안정이나 수동적 운동을 하는 게 맞는데 이분은 너무 늦게까지 또 가만히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재파열되지는 않았지만 두 번째는 강직이 생겨버린 겁니다. 어깨 관절이 굳은 겁니다. 이 타이밍 잡기가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만 환자분 그리고 재활학과 의사 그리고 물리치료사 등 이 팀이 한 팀이 돼가지고 아주 세밀하게 조정을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너무 빨리 가려다가 재파열이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고 두 번째는 또 재파열이 될까봐 너무 겁이 나서 또 진행을 못하고 있었던 상황에 또 강직이 와서 이 회전근개 힘줄 파열로 인한 큰 합병증 재파열과 강직이 다 온 끔찍한 경험 2가지를 다 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스텝 바이 스텝 단계별로 하나씩 차근차근 해나가는 것이 결국은 빨리 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너무 서두르지도 말고
그렇다고 너무 느긋하게도 하지 말고, 이 점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회전근개 힘줄 파열로 수술을 한 환자분 2주 후에 실밥을 풀고 바로 움직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만약에 맹장 수술, 충수 돌기염으로 인해서 수술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약 2주 후에 실밥을 풀고 나면 일상생활이 가능하죠. 그런데 어깨 회전근개 힘줄 파열로 힘줄 봉합 수술을 한 환자분이라면 2주 후에 실밥을 풀 수는 있을지 모르나 어깨 관절 운동이 정상화되지는 않습니다. 무려 26주, 약 6개월간의 아주 맹렬한 재활치료 기간이 필요한 것이죠. 네, 이건 이미 매뉴얼에 다 나와 있고 여러 가지 프로토콜로 다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약 6개월의 과정을 5단계로 보통 나눠서 합니다. 4단계로 나누는 것도 여러 가지 문헌에 있지만 저는 5단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사례도 예전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바 있지만 회전근개 힘줄 파열 후에 봉합 수술을 받은 환자는 너무 서둘러도 너무 또 늦어져도 안 된다는 거죠. 서두르다 보면은 재파열의 위험이 있는 것이고 너무 느리게 가다 보면은 힘줄은 잘 아물었으나 회전근개 힘줄은 괜찮은데 어깨 관절이 굳어버리는 2차선 50견이 와서 또 고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 너무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이것을 우리가 조만간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조만간이라는 시기, 가속 재활 빨리 하는 것, 그리고 지연 재활 너무 느리게 하는 것,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 각각의 장단점을 다 취할 수 있는 시기가 가속 재활과 지연 재활의 사이, 즉 조만간에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치료 기간을 저희는 6개월로 잡고 5단계로 나눕니다. 그럼 그 첫 번째 1단계는 수술을 한 직후이기 때문에 힘줄이 약합니다. 힘줄이 아주 약해서 파열될 위험이 크기 때문에 보조기를 잘 착용하면서 물리치료사나 의사가 해주는 운동을 수동적으로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힘줄에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힘줄이 튼튼하게 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최소 6주간 수술을 한 6주간은 운동을 능동적이 아니라 수동적 운동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을 시켜주는 기계 있죠? 거기다 팔을 넣고 기계가 일정 각도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게 수동적인 운동을 해서 봉합한 힘줄에 무리가 가지 않게 함과 동시에 어깨 관절이 굳지도 않게 하는 그런 장점을 다 취하자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 6주 동안 하는 일이고, 그 다음에 6주에서 12주 그 사이에는 힘줄을 이제 서서히 아물어 가죠. 힘줄을 보호해야 되는 시기는 이제 약간 능동 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각도를 어느 정도 올립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상이라면 팔을 귀 옆에 붙이는 180도까지 올라가는 게 정상이라면 거의 135도에서 150도 정도까지, 일상생활에 이 정도 올리면 지장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올릴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운동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10주부터 16주가 3단계입니다. 아까 2단계가 12주까지라고 그랬죠. 3단계는 10주입니다. 이어서 하는 게 아니라 두 개의 시기가 겹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0에서 12주 사이는 2단계와 3단계가 오버랩되는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3단계부터는 이제 왕성한 근력 운동을 시작을 합니다. 근력 운동 해서 낮은 가벼운 무게부터 시작을 해서 점진적으로 늘려가시면 되겠고요. 그게 10에서 16주 사이에 벌어지는 일들이고, 4단계는 더욱 왕성한 재활운동 치료, 근력 강화를 본격적으로 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때는 다각도로 운동을 합니다. 회전근개 힘줄 파열이 된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까지도 근력 강화를 완성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게 16주에서 22주 그 사이가 되겠고, 마지막 5단계는 스포츠 활동,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운동이 아니라 본인이 하고자 하는 스포츠 활동으로 복귀하기 위한 운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20주부터 26주 사이에 보통 하게 됩니다. 그 정도를 충실하게 하면은 대개는 완성이 잘 되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사이사이에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치의와 긴밀한 소통을 해야 됩니다.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는 회전근개 힘줄 파열되기 전에 골프를 치시던 분인데 수술 후에 골프 언제 칠 수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골프든 테니스든 간에 6개월 정도 충실히 잘 하시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제가 경험하기로는 6개월 안에 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게 7, 8개월 넘어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혹시나 이게 아프면 어떡할지 하다가 조금 오랫동안 확실하게 치료하고 싶습니다. 그냥 취향이죠. 다만 어깨가 굳지 않을 정도라면 조금 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뇌졸중 생각만 해도 끔찍끔찍한 질환이죠. 뇌졸중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뇌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뇌혈관이 터짐으로 인해서 뇌에 출혈이 생기는 것이죠. 뇌경색, 혈관이 막히든 혈관이 터지든 간에 뇌에는 치명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장 문제가 생기는데 그 생기는 문제들이 다 갑자기 생긴다는 겁니다. 갑자기.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의식을 잃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신고를 해줄 것이고, 내가 만약에 너무 힘들어서 전조 증상이 있다라고 할 경우에는 빨리 119에 전화를 하거나 또는 주변 사람에게 119에 전화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혼자 집에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의식이 있고 기력이 있다 그러면은 그때는 반드시 문을 열어 두셔야 됩니다. 119나 구급대가 도착한다 하더라도 문을 여는데 또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문을 반드시 열어놓고 기다리는 게 굉장히 중요. 그러면 그러한 뇌졸중이 의심되는 증상들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런 것들이 또 생겼을 때는 응급 상황입니다. 그때는 빨리 119로 불러서 가야 되는데, 그런 상황은 크게 5가지입니다. 첫째, 한쪽 팔 또는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동마비가 오는 거죠. 힘이 안 들어가요. 서 있기도 힘들다거나 앉아있다가 서 있기 힘들고, 손으로 뭘 하기도 힘들고, 팔이 잘 안 들어지고, 손가락도 악의 힘이 잘 안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 말이 어눌해집니다. 평소에 내가 발음이 잘 안 돼요. 세 번째, 시력이 갑자기 잘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시력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네 번째, 어지러워서 균형을 또 잡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여태껏 경험해보지 못한 두통, 극심한 두통이 온다는 겁니다. 특히 지주막하 출혈, 뇌출혈 가운데 지주막하 출혈이라고 있는데, 지주막하 출혈이 오는 경우에는 극심한 두통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런 5가지가 있을 경우에는, 또는 경험을 하거나 주변 사람이 그럴 경우에는 119에 전화를 걸어서 빨리 구급대가 도착하도록 해서 빨리 가까운 큰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뇌졸중이 온 경우, 뇌졸중으로 진단이 되면은 그 신경과에 입원을 해서 뇌혈관을 뚫어주는 그런 치료를 할 수도 있겠고요. 뇌출혈이 진단이 되었다 그러면은 출혈을 제거하는 신경외과에 입원해서 뭐 수술 쪽 치료를 받을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신경외과로 보통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게 되죠. 그래서 뇌경색으로 신경과에 입원하거나 뇌출혈로 신경외과에 입원했다가 환자분이 안정화가 되면은 후유증이 없으면 그냥 퇴원하게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팔다리 마비가 있거나 말이 어눌해지거나 시력이 좀 덜 보이거나 이러면 이제 안과도 진료를 봐야 하겠지만, 주로 이제 재활의학과에서 나머지 치료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하튼 이러한 뇌졸중으로 의심되는 그런 아까 말씀드린 5가지 증상이 있을 때는 시체 없이 119에 연락을 하셔서 초기 진단 치료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네, 뇌졸중 합병증은 매우 많습니다. 하지만 어깨와 관련된 통증은 또는 불편함은, 합병증은 뇌졸중 후에 오는 편마비 통증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뇌졸중이 발생했을 때 팔 또는 다리에 마비가 오죠. 한쪽의 팔 또는 다리, 그러니까 편측입니다.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한쪽에 팔 또는 다리에 마비가 오는 것을 우리가 편측마비 또는 편마비라고 합니다. 만약에 왼쪽 어깨, 왼쪽 팔다리에 편마비가 왔다 그래도 왼쪽 편마비겠죠. 그 중에서 왼쪽 또 어깨에도 편마비가 오게 되면은 그게 바로 편마비 어깨 통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편마비가 되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게 되냐면, 마비가 되니까 근력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어깨에 팔을 잡고 있던 근력이 떨어지게 되니까 붙어 있던 상완골, 이게 아래로 빠지게 됩니다. 중력에 의해서. 그러면은 그로 인한 통증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어깨가 빠지는, 완전히 빠지는 것을 탈구라고 하고, 일부가 빠지는 것을 아탈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탈구만 돼도 통증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팔이 아래로 빠지지 않도록 하는 보조기를 이렇게 차서 올립니다. 그럼 채워서 올려주면은 통증이 좀 덜해지고요. 아울러서 재활치료, 전기 자극치료 이런 것들을 또 받게 됩니다. 또 심한 경우, 많이 아픈 경우에는 주사치료를 해서 하기도 하고, 재충격파 또는 재활치료,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을 통해서 이런 편마비 어깨 통증을 일반적으로 치료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아마 전공의 시절일 겁니다. 그때 일이 많다는 이유로
제 몸 관리도 제대로 못하고 하루하루가 그냥 밤낮 없이 그냥 움직였던 그런 시절이었을 겁니다. 그때도 환자분 회진을 다 마치고 자정 무렵에 제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차트를 정리하기 위해서 이제 의국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그때 밤늦게까지 훈련을 마치고 병실로 돌아가는 환자분을 엘리베이터 안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그 환자분께 가볍게 인사를 했는데 그분께서 제 얼굴을 빤히 보시더니 선생님 너무 힘들어 보이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환자분께서 지금 뇌졸중으로 인한 마비로 잘 걷지도 못하시는데 저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면서 오히려 잘 낫겠다는 일념 하나로 정규 시간 이외에 자정이 가까운 시간까지 저렇게 열심히 훈련을 하시는 분이 제 걱정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순간 울컥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고3이 힘들다고도 하죠. 군대에서 훈련받는 병사들, 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힘들다고 할 겁니다. 힘든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 팔과 다리가 마비가 돼서 병원에 입원해서 오전, 오후 또는 늦은 밤까지 치료를 받고 본인 개인 훈련을 해야 되는 그 환자분 만만치 않게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병 생활을 언제까지 해야 될지 그것도 불분명합니다. 수험생이라면 기간이 대략 있을 것이고요. 일을 하면 직장인이라면 언제까지 뭘 한다는 게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환자분들은 기약이 없습니다. 막막하죠. 그냥 아침에 해가 뜨면은 그날로 아침 먹고 운동, 점심 먹고 운동, 저녁 먹고 재활운동 치료 계속 이어지는 그런 고단한 생활 속에서도 저에게 그런 위로를 건네는 겁니다. 제 삶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분들이 듣고 나니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제가 피곤하다더니 컨디션이 안 좋아서 뭘 못한다니 이런 핑계들을 대면서 여러 가지 미루고 있었던 일들 또는 못한다고 안 하거나 팽개쳐 넣었던 그런 일들을 다시 정신 차리고 하게 되는 큰 계기가 됐습니다. 누가 옆에서 왜 안 하고 있냐 이렇게 물으면은 오히려 반발심이 생길 수도 있을 법합니다. 그런데 이 환자분이 저에게 딱 한마디, 선생님 많이 힘들어 보이세요, 그거 하나였습니다. 열심히 하라 마라 왜 안 하니 이런 얘기가 일체 없죠. 그 한 문장으로 저는 위로를 크게 받고 많이 바뀌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근데 또 재밌는 것은 그 약효가 몇 달 안 가더라는 겁니다. 몇 달 지나니까 저는 또 제 안 좋은 습관을 또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또 그 타이밍에 또 다른 환자분들께서 또 저에게 건강 잘 챙기십시오, 선생님 많이 힘들어 보여요, 이런 얘기를 또 건네는 분들이 또 생겨서 그 시기를 잘 넘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뒤에도 가끔 제가 나태해지거나 일이 좀 잘 안 풀리거나 이럴 때는 그런 고난에서 헤어나올지 모르는 그런 환자분들께서 건넸던 얘기를 떠올리곤 합니다. 그러면 바로 집중 모드로 들어가는 겁니다. 저에게는 그게 큰 위안이 되었고 지금까지도 제 스스로를 추스리는 계기가 되곤 합니다. 자, 운동 요즘 다들 열심히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운동은 뭘 해야 하느냐? 물론 철저하게 개인 맞춤형으로 처방된 운동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논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척추와 관절을 스트레칭하는 것입니다. 굳어있는 근육을 일단 풀어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근력 운동을 하는 것이죠. 심폐기능을 또는 심폐지구력을 키우기 위해서 유산소 운동 요 세 가지를 하는 것입니다. 이걸 기본적인 틀 안에 놓고 자기가 좋아하는 종목을 좀 더 하거나 그러면 참 좋겠죠. 근데 대부분의 환자분들 중에서 좀 안타까운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묻지마 1만보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심지어 무릎이 좀 아파서 걷기가 힘들고 허리가 아파서 걷기가 너무 힘든데 1만보를 꼭꼭 채우신 분이 있으세요. 그걸 자기와 약속이라고 하면서 하시는데 그것은 오히려 독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경우에는 담당 주치의가 상의를 해서 걷는 걸 어느 정도까지 걸을 것인가, 어떤 자세로 걸을 것인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좀 디테일하게 세팅이 된 상태에서 하게 되면 훨씬 더 안전하고 즐겁게 운동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운동 강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 30대 젊으신 분들은 운동 강도 세게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항상 무리가 되는 게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클라이밍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도 어깨 힘줄이 파열될 정도로 또는 손끝으로 잡아야 되는데 이 손끝에 힘줄이 파열되고 또는 심지어는 관절염이 올 정도로 안 좋은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분이 클라이밍을 계속 해야 될지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또 고강도 운동이라고 해서 HITT, High Intensity Interval 하죠. 고강도로 간격을 두면서 고강도 훈련 트레이닝을 하는데 그게 결국은 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 힘줄 손상, 인대 손상도 굉장히 많고 또 오래 지속하기도 힘듭니다. 젊은 분들이 의외로 무릎이 아파서 오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어깨 아파서 오는 분도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오늘 오셨던 분입니다. 그분은 운동을 즐겨 하시고 어깨 근육도 보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렇게 아프답니다. 아픈데 운동을 좀 쉬엄쉬엄 하지 않겠냐고 그랬더니 그렇게 안 된답니다. 그분은 알면서도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면 힘줄이 남아나질 않겠죠. 그렇게 되면은 힘줄 파열이 오는 겁니다. 근데 또 그분 말씀에 따르면은 할 때는 별로 안 아픈데 하고 나서 아프다고 그럽니다. 본인 표현에 따르면 필 받아서 계속 할 때는 모르겠는데 하고 나서 하루가 지난 그 이튿날 아침에 그렇게 아프대요. 그러면 그게 무리가 되는 겁니다. 강도나 시간을 좀 줄여서 하루 쉬거나 간격을 좀 두거나 해서 어깨나 이런 부분들이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 운동은 하루 이틀 하고 말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프로 선수들보다 더 오래 운동을 하게 됩니다. 프로 선수들은 평생 하는 뭐 그런 운동 종목도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대개는 젊은 시절에 바짝하고 은퇴를 하게 되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운동은 평생 해야 될 운동이기 때문에 좀 길게 보시고 좀 체계적으로 접근해 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스키를 매우 좋아합니다. 그래서 스키 안전을 담당하는 그 스키 패트롤이라고 하죠. 스키장에서 스키장 안전을 담당하기 위해서 뭐 슬로프를 점검을 하거나 이런 패트롤 자격이 있고, 스키를 가르치는 스키 지도자 강사 자격증도 있습니다. 스키를 그냥 타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잘 타려면 어느 정도 스키 실력이 있어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저도 스키를 잘 타려고 연습을 꾸준히 하고 최근에 나온 스키 기술들을 익혀서 안전하고 즐겁게 타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던 차에 그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평창에서 개최하기로 되어 있죠. 그 경기장에서 선수의 안전 책임질 그런 의사들을 계속 조직위원회에서 구하고 있었는데 잘 구해지지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그 메디컬 디렉터라고 하는 내과 의사인 후배가 저한테 한번 지원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때마침 뭐 시간도 되고 해서 그냥 지원을 하게 됐는데 그게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보통 선수가 아닌 일반 분들이 스키를 타는 환경은 그냥 보슬보슬한 눈 위에 잘 정설된 그 위에서 아주 편안하게 스키를 타지 않습니까? 근데 선수들이 타는 경기장의 스키장은요, 빙상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스링크를 기울여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한 선수가 타거나 맨 마지막 선수가 타도 똑같은 조건에서 타야 되기 때문에 보슬보슬한 눈 같으면은 첫 번째 타는 선수는 아주 잘 타게 될 거고, 나중에 타는 선수는 이미 깊게 패여가지고 이게 안 좋은 컨디션에서 경기를 치르게 된단 말이죠. 이제 그런 선주자와 후주자의 불평등을 없애기 위해서 경기장을 아이스링크처럼 인젝션이라고 해서 물을 부어가지고 얼려놓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서 연습을 하는 선수도 쉽지 않지만 구조하러 가는 의사도 스키 실력이 웬만큼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끔찍한 상황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선수가 예를 들어서 스키 경기를 하다가 넘어졌어요. 그럼 선수를 확인하러 가는 의사가 그런 일이 발생할까봐 노심초사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스키 구조 현장에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저 또한 연습을 열심히 했습니다. 다행히도 제가 근무했던 용평 알파인 센터에서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으면 아직도 고맙게 생각합니다.